뉴욕에서의 하룻밤 뜨거운 사랑, 그리고 태어난 아이. 하지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한국인 남자와는 그 후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먼 나라의 아버지를 찾아온 여자, 그리고 3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입니다. 28살이고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했었습니다. 정확히는 했었다는 게 맞겠네요. 지금은 태평양 상공일만 미터 높이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는 3살 배기 딸 유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조그만 얼굴에 긴 속눈썹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민준 씨를 닮은 얼굴입니다. 저는 유나를 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걸까? 이 선택은 옳은 걸까? 2년 반 전으로 돌아갑니다. 25살이었던 저는 뉴욕의 한 중소법률사무소에 막 입사한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직업을 얻은 것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해 10월 상사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맨해튼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박람회에 다녀오라는 지시였습니다. 클라이언트 회사를 대신해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팜플렛을 보며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마워하며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박람회장을 함께 둘러보고 뉴욕 곳곳을 관광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거닐고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야경을 보았습니다. 첼시 마켓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신중하고 다정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의 네온 사인 아래에서 손을 잡았고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첫 키스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행복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새벽에 급하게 전화를 받은 민준 씨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민준 씨는 제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번호를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쓰인 숫자였습니다. 꼭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번호였던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사랑은 진짜였고 이 아이는 그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그해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민준 씨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싱글맘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산한 지 불과 2주 만에 회사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유나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차별은 심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상사는 중요한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승진 시기에는 저만 제외되었습니다. 싱글맘이라는 이유로요. 어린이집에서는 수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가 아프다는 전화였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조퇴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상사의 눈초리는 따가웠습니다. 월급은 빠듯했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이 한 달에 $2,000,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빚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유나가 3살이 되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빠에 대해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빠 참여 수업이 있던 날, 유나는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노는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물었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아빠가 없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유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후로 유나는 부쩍 아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화책 속 아빠를 보며 자기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유나의 3번째 생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케이크로 단둘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를 위해서라도 민준 씨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 한국의 의료기기 회사, 2년 반 전 뉴욕 박람회 참가. 이 정보만으로 찾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탐정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5,000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준을 찾았다고. 서울에 있는 한 중견 의료기기 회사 해외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미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주소와 연락처까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회사 건물, 사진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준 씨를 찾았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 3개월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유나 아빠를 찾아오겠다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꼭 찾아오렴.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유나와 함께 떠나는 한국행 티켓이었습니다. 출발은 2주 후로 잡았습니다. 그 2주 동안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유나 옷과 제 옷, 그리고 민준 씨에게 보여줄 사진들을 챙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유나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유나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고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아빠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찾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유나에게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이제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2년 반 만에 민준 씨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유나를 받아들여 줄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선택이고 유나를 위한 선택이니까요. 유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유나를 깨워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건물들과 구불구불한 강이 보였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있는 곳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와 유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간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유나는 피곤했는지 제 품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피곤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졸음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10월 말의 한국은 뉴욕보다 조금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빠른 한국말로 대화하며 지나갑니다. 저에게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명동에 예약한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기사님께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도로는 차로 가득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대낮인데도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뉴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1시간쯤 달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유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금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어딘가에 민준 씨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내일은 민준 씨의 회사로 갈 겁니다. 3년 만에 재회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쯤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도 채 못 자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민준 씨를 만나는 날입니다. 유나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민준 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나의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상기된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살짝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차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되니까 라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였습니다. 뷔페식이었고 한국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낯선 음식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시리얼과 토스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평소와 달리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한두 숟갈 뜨더니 더는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긴장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고쳤습니다. 최대한 단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제품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오늘 회사로 가는 것을 미뤄야 할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 더 기다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유나도 그리 심하게 아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유나를 안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께 회사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여의도라는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갑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유나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나를 꽉 껴안고 이제 곧 도착한다고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하지만 유나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열이 꽤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40분쯤 지나 회사가 있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통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유나를 안고 내렸습니다. 유나는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 로비로 들어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제 품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나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아주 미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말로 무언가 물어왔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한 젊은 여성이 영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게요. 곧이어 누군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발 무사해줘.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줘.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유나를 스트레처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한국말로 무언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열이 높다고.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으로 어딘가에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우리 유나가 무사하기를. 구급대원이 유나의 체온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봤습니다. 왜 어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왜 오늘 아침에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을까? 제 욕심 때문에 유나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15분쯤 달려 구급차는 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는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유나를 스트레처째 옮겼습니다. 저는 유나를 따라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유나를 둘러싸고 신속하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저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열이 있었고 점점 상태가 나빠졌다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뇌수막염이 의심된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뇌수막염? 제가 알기로 뇌수막염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주세요.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유나를 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튜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들이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준 씨를 만나기도 전에 유나가 위독해지다니.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고 제가 서두르는 바람에 유나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뉴욕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나가 아프다고, 뇌수막염이라고. 어머니는 기겁하셨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고. 제가 여기 있으니 괜찮다고. 전화를 끊자 더욱더 외로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아픈 아이를 지키고 있는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유나를 살려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제 목숨을 내놓아도 좋으니 유나만은 살려달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저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이 하얀 침대에 누워있고 무수한 선들이 아이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급성 세균성 뇌수막염이라고 했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 세균 감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나타나 주세요. 제발 유나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항생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수혈이 필요하다고. 염증으로 인한 출혈과 빈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수혈해주세요. 제 피를 써주세요.
의사는 먼저 아이의 혈액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 결과를 보더니 표정을 더욱 굳혔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은 RH5형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라고, 한국인 중에서는 1000명에 1명꼴로밖에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A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 피는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RH 혈액 재고가 거의 없다고, 다른 병원에도 요청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긴급 호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유나가 희귀 혈액형이라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몰랐을까? 미국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원 내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RH-라는 단어는 들렸습니다. 긴급 헌혈 요청인 듯 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서성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나타나 주세요. 제발 유나를 살려주세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다른 병원에서 혈액을 수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정 때문에 1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1시간. 유나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의사는 최대한 빨리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유나를 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저와 유나를 가로막는 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벽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아프게 만들어서. 제발 버텨줘. 조금만 더 힘을 내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급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국말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아이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하다고, 수송 중인 혈액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주세요.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민준 씨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민준 씨도 같은 혈액형이라면, 만약 민준 씨가 이곳에 있다면 유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민준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여기서 멀고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민준 씨를 찾으려 했는데 정작 유나가 죽어가고 있다니. 의료진들이 중환자실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긴급한 처치를 하는 듯 했습니다. 기계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저는 유리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눈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이 당신의 피가 필요해요. 제발 나타나서 유나를 살려줘요. 하지만 민준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조차 모를 겁니다. 유나가 위험하다는 것도,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조차도.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수송 중이던 혈액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도로가 정체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유나를 잃는 것인가? 2년 반 동안 혼자 키워온 내 딸을 이런 식으로 잃어야만 하는가? 복도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무수한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밤은 깊었는데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RH 혈액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까? 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 유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걸까?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 별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제발 우리 유나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대신 유나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몇 년 전 민준 씨와의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센트럴 파크를 걸으며 웃었던 일,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키스했던 순간, 행복했던 그 시간, 그 일주일이 유나를 낳았습니다. 그 사랑이 유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끝은 있을 수 없어. 유나는 살아야만 해.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서서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아직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힘내 유나.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속삭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쪽을 보았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의료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헌혈자가 나타난 걸까? 유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온 걸까? 그들은 중환자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헌혈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RH, 혈액을 가진 분이 방금 헌혈센터에 오셨다고, 지금 바로 수혈 준비를 할 거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나타났다. 유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와주었다. 감사합니다.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20분쯤 지났을까?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음도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혈은 성공적이었다고, 아이의 상태는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나가 살았다. 우리 딸이 살았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헌혈자분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사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유나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저는 일어서서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해야지.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몇 년 전 뉴욕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여기에 있다니. 게다가 유나를 살린 사람이 민준 씨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수혈해 주신 분이 우리 딸에게.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긴급 호출을 듣고 헌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말에 민준 씨는 놀란 표정을 했습니다. 우리라니 무슨 뜻이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에요, 민준 씨. 방금 수혈받은 아이는 당신 딸이라고요.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딸? 나와 당신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 당신이 한국으로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연락하려 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탓이라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에밀리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급하게 적어준 번호에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경황이 없었다고. 우리 둘 다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겹쳐 연락이 끊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나예요. 앤이라는 영어 이름도 있고요. 당신을 생각하며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 예쁜 이름이네요. 날 닮았나요?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많이 닮았다고. 눈매도 코도 입매도 똑같다고. 태어날 때부터 당신을 쏙 빼닮았다고. 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 유나를 키우며 외로웠던 시간들, 회사에서 차별받으며 힘들었던 순간들, 유나가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가 민준 씨의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우리는 재회했고 유나는 드디어 아빠를 만난 것입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일주일의 사랑이 서울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그 밤 민준 씨가 이 병원에 있었던 것, 긴급 호출을 들었던 것, 민준 씨의 피가 유나를 살린 것,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한 운명이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찾았냐고. 저는 탐정을 고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의료기기 회사라는 정보로 찾았다고. 3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서 한국까지 온 것이라고. 오늘 아침 당신 회사로 가려 했는데 유나가 갑자기 아파졌다고. 회사 앞에서 쓰러져 급하게 병원으로 온 것이라고. 민준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3개월에 한 번씩 이 병원에서 헌혈을 한다고. RH 혈액은 희귀해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다고. 오늘도 퇴근길에 헌혈하러 왔다가 긴급 호출을 들었다고. 3살짜리 여자아이가 위독하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수혈에 응했다고.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울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정기적으로 이 병원에서 헌혈을 해왔다는 것, 오늘 우연히 이곳에 있었다는 것, 긴급 호출을 들었다는 것, 모든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피가 유나를 살린 것입니다. 아빠의 피가 딸을 살린 것입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에밀리가 혼자 유나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만약 알았다면 당장 뉴욕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고.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고.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 유나에게 아빠가 생긴 것이 중요한 거라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한국에 머물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3개월이었다고. 휴직 기간이 그 정도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다고. 유나의 상태를 봐야 한다고.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지금은 유나가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유나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눈을 뜰 거라고. 보호자는 들어가 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같이 가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유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불렀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민준 씨를 유나에게 소개했습니다. 유나, 이분이 아빠야.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아빠. 유나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민준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유나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미안해. 너무 늦었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빠를 만났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기력이 많이 약한 모양입니다. 저와 민준 씨는 유나의 양옆에 서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있자. 당신과 유나 혼자 두지 않을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나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나흘 동안 민준 씨는 한 번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놀랐습니다. 민준 씨는 거의 휴가를 쓰지 않는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가족 일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더 묻지 않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첫날 아침 민준 씨가 호텔에 다녀와 주었습니다. 제 짐을 가지러 간 것입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모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유나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도 사다 주었습니다. 저와 유나 두 사람 것을요. 민준 씨는 세심했습니다. 제가 필요할 만한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챙겨준 것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첫날은 거의 잠만 잤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때마다 민준 씨와 저를 확인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곁에 있는지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유나 곁에 앉아 한국 전래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흥부와 놀부, 토끼와 거북이, 콩쥐팥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나는 한국말을 몰랐지만 민준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민준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해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빠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틀째 유나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아이라서 회복력이 좋다고 유나가 민준 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하자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진짜 내 아빠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짜 아빠지. 이제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게. 그렇게 말하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 말을 듣고 민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나가 드디어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준 씨가 따라 나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사흘째 의사가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호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유나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개가 너무 빠른 게 아닐까. 하지만 민준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주며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항생제를 일주일간 먹어야 한다고, 또 열이 나거나 이상 증세가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오라고. 민준 씨가 유나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뿐하게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다 나았네. 집에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민준 씨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아빠 집?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민준 씨의 집은 잠실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택시로 3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서울 풍경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높은 빌딩과 한국어 간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아빠 나라야? 민준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이야. 이제 유나도 한국에 온 거야. 유나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푹신해 보이는 소파가 있었고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강이다. 물이 반짝반짝해.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한강이야. 서울에서 아주 큰 강이란다. 밤에는 불빛이 더 예뻐. 유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실은 하나였고 주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집치고는 아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침실은 에밀리와 유나가 쓰라고, 자기는 거실 소파에서 잘 거라고. 저는 미안했지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침대가 필요하니까요. 민준 씨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민준 씨가 준비해 주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 맛보는 민준 씨의 요리였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유나는 한국 음식을 신기해하면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준 씨가 권하는 대로 이것저것 맛보았습니다. 김치는 조금 맵다고 했지만 밥은 맛있다며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 셋이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제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에밀리와 유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2년 반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네.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셋이. 민준 씨와 저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준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고 앞으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했다고. 뉴욕에서 만났던 여자가 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척 놀라셨다고. 그리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을 뵙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미국인 여자가 손녀를 데리고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받아들여 주실까? 민준 씨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열도 나지 않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항생제 복용도 끝났습니다. 의사는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식도 거절하고 야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와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 씨가 요리를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유나는 한국 음식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불고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잡채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전주에 사시는데 KTX로 2시간 정도 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을 뵙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민준 씨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KTX가 신기한지 창밖을 계속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2시간 후 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는 민준 씨의 아버님께서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셨습니다. 민준 씨가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쪽은 에밀리고 이 아이가 유나예요. 제 딸입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웰컴, 영어로 말해주셨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나를 안아들었습니다. 유나는 처음엔 놀랐지만 금세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님은 유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이를 닮았구나. 눈매가 똑같아. 그리고 예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민준 씨 부모님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이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아름다운 기와지붕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감탄했습니다. 와, 집 모양이 신기하다. 지붕이 휘어졌어. 민준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옥이라고, 한국의 전통 가옥이라고. 민준 씨 부모님의 댁도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나무 대문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문을 열자 어머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60대 중반의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 인사는 받았지만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보았습니다. 순간 표정이 누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한국말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옥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방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국 전통차였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셨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순간 유나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딱딱해졌습니다. 유나에게 한국말로 무언가 물었지만 유나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통역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유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 거라고.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유나예요. 애니라고도 불러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한국말로 무언가 말했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과 한국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앉은 채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제 이야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한정식이었습니다. 조림, 회, 각종 나물 반찬이 상에 올랐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정말 민준이 아이가 맞느냐고, 혈액형이 같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의 피로 유나가 살았고 의사도 확인했다고 민준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신다고. 갑자기 나타난 외국 여자와 아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식사 후 유나는 마당에서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유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단둘이 부엌에 남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니 소통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를 보며 한국말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말이라는 것을.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과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민준 씨에게
한국말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셔 유나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사기꾼 취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준 씨가 어머님께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분은 한참 동안 다투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한국말로 무언가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그래.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아버님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해해달라고. 어머니는 민준이를 위해 평생을 희생해왔다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혼란스러우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간단하게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셔.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이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객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서울로 돌아가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는 잠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어머님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만 역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가 우리 싫어해? 저는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조금 놀라셔서 그래.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그러면 어머니도 안심하실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우리는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물론 민준 씨의 딸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어머님은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며 우리를 거절하실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의 확률로 민준 씨와 유나는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님께 결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머님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도 증명했는데 어머님은 아직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민준 씨도 힘들어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달이 되었습니다. 휴직 기간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민준 씨와 유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어머님의 차가운 거절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까봐.
2달째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1달밖에 남지 않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국에 남을 것인가. 민준 씨는 한국에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유나를 위해서라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거절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우선 일을 시작하면 상황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한국의 국제법률사무소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영어가 모국어 수준이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력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기초 수준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법률사무소에서는 한국어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 고객과 소통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까?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망설임이 면접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면접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2번째 면접도 비슷했습니다. 3번째 면접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3살짜리 딸이 있다고.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아이 아빠도 있다고. 하지만 면접관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면접도 떨어졌습니다. 5군데의 사무소에서 면접을 봤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민준 씨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라고. 한국어를 배우면 기회가 올 거라고. 하지만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유나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어린이집에 다닌 지 1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친절했고 유나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이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한국어를 몇 개 배우긴 했지만 아직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가 혼자 구석에 앉아 울고 있다고.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유나가 거부한다고. 저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유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해. 나 못 알아듣겠어. 저는 유나를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금방 한국말 배우게 될 거라고. 하지만 유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를 만나게 해주려고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유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나가 힘들어한다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습니다.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억지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유나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유나를 돌보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어떻겠냐고. 서울에는 외국인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있다고. 우리는 한 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좋았고 선생님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학비를 듣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계속 민준 씨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나는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받으니 훨씬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영어만 쓰고 있다. 이걸로 괜찮은 걸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한국에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 미국이 더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나도 한국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민준 씨가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랑 같이 있는 거 싫어? 물었습니다.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좋은데 할머니가 무서워. 할머니는 나 싫어하잖아.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놀라셔서 그런 거야. 금방 좋아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바꿔야 한다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겠다고. 저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다시 전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면 거절당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거실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냐고 한국말로 물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밀리와 유나를 받아주세요. 어머님께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정 못한다. 외국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라니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보여드렸잖아요. 유나는 제 딸이 맞아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어머님은 제가 돈을 노리고 왔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국 여자가 한국 남자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고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다고. 그저 유나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어머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한국말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님께 맞섰습니다. 한국말이라 자세히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도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다투었습니다. 유나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엄마. 유나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유나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와 유나를 달랬습니다. 아버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내가 고집이 세서 시간이 필요할 게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전주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KTX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를 바꿔야겠다고. 서울로 돌아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겠다고. 직장도 반드시 구하겠다고. 어머님께 인정받겠다고.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힘들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4시간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중 과정이었습니다. 한글을 읽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업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 법률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고 싶다고. 저는 긴장하며 면접에 갔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고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성실함은 느껴지는군요. 6개월의 수습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드디어 직장을 얻은 것입니다. 민준 씨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유나도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낸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저는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습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학원에 가서 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유나는 국제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었고 영어로 수업을 받으니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유나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님께 계속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아버님께서만 짧게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의 합병 건이었습니다. 저는 영어와 미국 법을 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번역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되었다고. 민준 씨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유나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최고.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님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결혼하자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떡하죠?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다시 말씀드릴 거야. 결혼하겠다고. 허락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결혼할 거야. 그날 밤 민준 씨가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전했습니다. 에밀리와 결혼하겠다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로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세요?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려면 인연을 끊겠다고 하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민준 씨와 인연을 끊겠다니 저 때문에 민준 씨가 부모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지 말아요. 나 때문에 부모님과 헤어지면 안 돼요. 하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에밀리와 유나가 더 중요해.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유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님께 다시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신 결혼식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당장 갈게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밀리는 안 돼.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가야 해요.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해요. 결국 우리는 함께 전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친구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밤늦게 KTX를 타고 전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은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어머니, 뵙고 싶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민준이 걱정해 병이 났다고.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하니 너무 충격이 크셨다고.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것이 저라는 생각에 민준 씨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에밀리를 보고 싶어 하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니.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제 욕심 때문에 민준 씨를 괴롭게 해서 죄송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민준 씨를 사랑해요. 유나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손을 뻗어 제 머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로. 저는 몇몇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갑자기 손녀가 나타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그리고 무서웠다고. 민준이를 빼앗길까봐. 외국 여자에게 민준이를 데려갈까봐 두려웠다고.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민준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민준이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다고. 아버님께서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어머님께서 일하며 민준이를 키우셨다고. 민준이는 하나뿐인 아들이고 어머님의 전부였다고. 그런 민준이가 외국 여자와 만나 떠나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하지만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고. 에밀리가 진심으로 민준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혼자 유나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겠다고.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다오. 며느리 될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은 웃으셨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족이다. 유나도 사랑하고 에밀리도 딸처럼 사랑하마. 저는 어머님을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민준 씨가 우리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일주일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유나를 만나셨습니다. 유나를 보는 어머님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를 안아들고 볼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렇게 예쁜데 할미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유나도 어머님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로 천천히 이제부터 한국 생활을 가르쳐 주겠다고.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고 한국 요리도 가르쳐 주겠다고.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배우겠다고. 그날 저녁 우리 5 식구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민준 씨와 저, 그리고 유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유나에게 한국 음식을 먹여주시며 웃으셨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다음 달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통 혼례와 서양식 웨딩을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한복을 골라주셨습니다. 붉고 푸른 빛깔의 아름다운 화롯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곱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미국에서 와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민준 씨 어머님께서 처음 만나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통역을 통해 대화하셨습니다. 두 어머니는 손을 맞잡고 우셨습니다. 딸과 아들이 이렇게 만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다고. 유나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두 할머니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일주일의 사랑이 2년 반의 이별을 거쳐 서울에서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습니다. 전통 혼례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붉고 푸른 빛깔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화려했습니다. 민준 씨도 사모관대를 썼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유나도 작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분홍색이었습니다. 전통 의식은 낯설었지만 신비로웠습니다. 합한줄을 나누고 고천문을 낭독하는 의식은 경건했습니다. 모든 동작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의 전통 혼례를 신기한 듯 바라보셨습니다. 아름답다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 후 서울로 이동해 서양식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한 웨딩홀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딸을 보내는 것이 감격스러우셨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제단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시도 입은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화동이 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화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유나는 신이 나서 꽃잎을 힘껏 뿌렸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박민준 군은 신부 에밀리 존슨 양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민준 씨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신부 에밀리 존슨 양은 신랑 박민준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저도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팡파르가 울리고 플라워 샤워가 흩날렸습니다. 유나가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다. 우리 행복해.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피로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 동료, 친구, 친척들이 와주었습니다. 제 미국의 친구들도 몇 명 와주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유나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4일 동안 바다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투명한 바다와 검은 현무암, 푸른 하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나는 한국 바다가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조개를 주웠습니다. 유나는 예쁜 조개를 발견할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가 유나를 목말 태워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유명한 아쿠아리움에도 갔습니다. 유나는 피곤해했지만 민준 씨가 업어주었습니다. 거대한 수조에서 보는 고래상어는 숨 막히게 장엄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준 씨가 더 넓은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유나 방, 우리 방, 그리고 서재. 유나 방을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예쁜 침대와 책상을 놓아주었습니다. 벽에는 유나가 그린 그림을 붙였습니다. 유나는 자기 방이 생겼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각자 회사에 다니고 유나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매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와주셨습니다. 유나를 보러 오시는 겁니다.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채소 써는 법부터 양념하고 재우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 3개월 후 저는 불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맛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이 늘었구나. 이제 우리 며느리도 한국 사람 다 됐네. 설날에는 전주에 내려가 함께 보냈습니다. 떡국을 만들고 세배를 했습니다. 유나는 한복을 입고 세뱃돈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유나도 점차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교에서는 영어를 쓰지만 집에서는 민준 씨가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도 한국말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빠 배고파요.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과 한국말로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선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후배들을 지도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잘 적응했다며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 같다고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하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는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도 외국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고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한국에 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유나는 웃었습니다. 야호, 나 한국 좋아. 2년째 부모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유나를 보러 오신 것입니다. 오실 때마다 유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음식도 맛있다고. 민준 씨 부모님과도 친해지셨습니다. 두 어머니는 손녀 자랑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통역을 통해 대화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만든 스키야키를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있으니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에 걸린 다리가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반 전 뉴욕에서의 일주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그때 민준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유나도 없었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연락이 끊겼던 2년 반도 운명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재회했을 때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유나를 키웠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나가 아팠던 그 밤도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병원에 갔더라면, 만약 민준 씨가 그날 헌혈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재회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년 반의 이별도, 극적인 재회도, 시어머니의 거절도, 화해도, 모든 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3년째 우리는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제가 살던 곳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나에게 엄마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센트럴 파크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유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여기서 처음 사랑에 빠졌다고. 브루클린 브리지에도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맨해튼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됐구나, 우리 사랑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게 키스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 집에 왔다. 한국에 돌아왔다. 저는 웃었습니다. 유나에게도 한국이 집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뉴욕 여행은 즐거웠지만 역시 한국이 내 집이라고. 이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해 가을 어머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유나가 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국말도 이제 잘하고 한국 문화도 배워야 한다고.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나가 한국에서 살아갈 것이라면 한국 학교가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학교에 가고 싶어?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응, 가고 싶어. 한국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 그렇게 유나는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한국말로 수다를 떨고 한국 동요를 부르며 다녔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나는 한국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한국어도 유창하고 적응도 아주 잘합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유나가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는 정말 대단하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내 딸이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온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내 집을 찾았으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2년 반 전의 일주일간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되어 서울에서 완성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나가 커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너는 두 나라의 아이란다.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면 돼. 유나는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나 되게 운이 좋다. 나라가 두 개나 있으니까. 민준 씨가 유나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제일 운이 좋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있으니까 우리 셋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운명, 그리고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눈물이 보내드렸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